그런데 이제 굳이 강점을 뽑자면 늦지 않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만약에 지난해와 같은 계획으로 계속 갔으면 SK그룹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거 같이 터져버렸으면 굉장히 위험했던 재무구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늦지 않게 발견했다. 그리고 SK그룹이 저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투자회사의 관점에서 그룹을 운영하다가 제조회사의 관점으로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그 SK이노베이션의 사장 3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다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그 CEO를 다 이제 현장 출신의 엔지니어 뽑았다는 것은 예. 이제 다시 기초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 앞으로라는 의미를 이제 구조조정 끝났어, 어느 정도 끝났어, 이제는 공격 앞으로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평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군 대표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그룹 얘기를 먼저 준비를 하셨네요. 올 연말에 이제 초강도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된다. 최소 2자릿수에 달하는 임원 감축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임원 평균 연령도 낮아질 거다. 또 사업 구조 개편도 동시에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이죠. 내일 2024년 SK 최고 경영자 세미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31일부터 한 며칠간 시작하는데 작년 이맘때 이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 데스, 데스밸리 뭐 이런 말을 꺼내면서 그렇죠. 고강도를 이미 예고를 했죠. 네네. 그리고 시작된 게 다음 달 인사에서 바로 최창원 부회장을 이사회 스펙스 추구위 협의회 의장으로 앉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고강도 이제 구조조정을 사실은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도 그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 진행의 마지막을 다음 달 인사로 이제 활용 점정을 할 가능성이 큰데 우선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리밸런싱을 거리는데 그 리밸런싱의 핵심은 사실은 SK 온 구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SK그룹에서 SK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온의 의미가 SK그룹 전체 입장에서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SK그룹이라는 그룹은 시작할 때부터 그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고 그 SK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죠. 그게 적산불화로 받아서 시작한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도약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유공, 현재 SK 이노베이션도 인수합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점프업을 한 게 SK텔레콤인데 당시 한국통신도 M&A입니다. 그다음 한 번 점프업 한 게 SK 하이닉스인데 2012년도에 역시 M&A로 들어온 기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SK그룹 한 70년 역사에서 SK그룹 스스로 특파기를 시작해서 제조업을 한 거는 SK온이 처음이에요. 스스로 만들어서 한 게? 그러네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기술로 축적해서 뭔가를 제조를 한 거는 SK온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의 성공 여부가 향후 SK그룹의 굉장한 큰 방향타 역할을 아마 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SK온 구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지금 과정을 보면 SK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선 그 SK 이노베이션을 살려야 되니까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알짜 기업인 SK E&S를 SK 이노베이션 합병을 해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범을 하죠. 11일 날. 사실 그것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SK그룹은 SK온도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 알짜 기업인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 같은 이제 좀 캐시플로가 좋은 기업들을 또 합병해서 붙였고 SK 에코플랜트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전설업이니까 SK 건설이겠단 말이에요. SK 에코플랜트. 거기다가 SK 머티리얼스 알짜 기업, 에센코어 같은 걸 통합해서 근데 큰 덩어리 세 개를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구조 개선을
했고 이런 재무구조의 개선의 궁극적인 길은 뭐냐? 아마 이번 그 내일 세미나에서 밝히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SK그룹의 큰 방향성을 AI, 그러니까 AI라는 하나의 축, 그는 이제 텔레콤과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그렇죠. AI라는 축으로 갈 거고, 역시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축은 에너지 솔루션 기업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이노베이션은 원래 석유화학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SK온은 SK그룹은 2차 전지가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이미 선발주자들이 중요한 입지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많이 했어요. SK, 그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과 한다든지 물론 SK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SK는 이 배터리를 2차 전지를 단순히 자동차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화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축, 그러니까 AI라는 축하고 이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두 개의 축으로 계속 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대하게 벌려놓았던 217개의 계열사로 방대하게 벌려놓았던 계열사를 압축시키는. 줄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줄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네,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인수합병에는 사실은 인적 쇄신이 항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맘때 이제 SK 뭐 수펙스 회장 조대식 회장이었죠. 그때 부회장 그때 그 수펙스 회장 부회장도 그렇고 SK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부회장들을 다 체인지했어요. 물갈이를 했죠. 물갈이했죠. 네. 그러면서도 연중에 계속 원포인트에서 계속했어요. 네. 이게 보면 말씀하신 계열사들의 그 합종 연행들 이렇게 이거하고 연관이 딱 있었는데 사업 개편 일지를 한 해 쭉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1년 동안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 사업 복귀를 할 때 저는 좀 더 앞단으로 가서 복귀하는 게 이해가 빠르다 보는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8.15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5년 석방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데스밸리를 꺼낸 게 2016년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같은 SK그룹은 늘 이제 요 11월 초에 그 CEO 세미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2016년도에도 똑같이 데스밸리를 꺼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인사 개편이 뭐였냐면은 그 이전에 수펙스 추구에 비해 이제 그 구속된 상태에서 수펙스 추구를 만들잖아요. 예. 그 이전에 부회장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난해에 똑같은 타이밍에 데스밸리를 꺼내고 또 한 번 부회장단들을 싹 물러났죠. 물갈이했네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한 7년 만에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지금 뭐 작년에 바뀐 분들도 7년 동안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7년 만에 이루어지고 지금 인사는 이 부회장단들을 이제 고문으로 다 이제 이선으로 하고 이선을 물려내고 그 전면에 나설 사람들을 교체하는 중인데 크게 두 축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작년 올 5월달에 SK 에코플랜트 수장을 교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굴 앉혔느냐? CF를 앉혔습니다. 출신을. 네. 곧 같은 달에 SK 스퀘어 CEO도 교체를 했어요. 그랬죠. 예. 박 대표를 이제 교체를 하고 그 자리에도 역시 CF를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은 바로 수장을 사실 이분들이 그 부회장단 라인인 분들이거든요. 교체를 하고 바로 CF로 해서 구조조정이 바로 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당시 6월 말에 네. 이제 그 리밸런싱 회의를 크게 한번 하죠. SK그룹이. 예.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합병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노베이션하고 ENS 합병하겠다. 네. 그리고 SK온하고 SK엔텀하고 SKTI 합병도 그때 결정을 하고 네. SK 에코플랜토도 자회사 편입 결정을 해버리면서 리밸런싱의 큰 축을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SK온이 희망퇴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K텔레콤도 희망퇴직을 시작하고 구조조정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예. 이제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과 SK ENS가 출범하기 일주일 전에 SK 이노베이션의 CEO 교체를 단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SK는 뭐 지난해 말에 이제 주요 4개 부회장
다 체인지해서 그때 이제 SK 스펙 수주구협의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이제 스펙스 그렇죠. 부회장으로 이제 됐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의 사촌 동생이죠. 네. 명실공히 그룹의 이제 2인자가 된 건데 네. 10개월간 이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최창원 부회장을 어떻게 보면 SK 그룹 내에 그룹이 2개였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이제 주 SK 산의 SK고 예.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중심이죠. 케미칼이. 그래서 케미칼 중심으로 SK 디스커버리 이쪽은 사실은 별도의 그룹이었어요. 지배 구조를 보면 그래요. 그래요. 네. 사촌간이고 예. 그 최종근 회장하고 이제 최종현 회장하고 형제간 관계로 나온 거니까 사실 지배 구조상 보면 별개의 그룹이에요. 예. 사실 지금 떨어뜨려내도 예. 분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배 구조가 돼 있어요. LG GS처럼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왜 최창원 회장 부회장을 모셔왔을까? 여기에 이제 퀘스천이 달리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그 의미를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SK 온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잘 보면 SK 그룹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최창원 부회장이에요. 그렇군요. SK 바이오피스 그리고 SK 케미칼 그 노하우를 이직받고 싶은 거죠. SK 온 살리기에 적당한 인물이라 본 겁니다. 거기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 있어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최창원 부회장 모셔왔느냐. 그 의미를 저는 모셔왔다고 보고 저는 10개월 달의 평가를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괜찮은 경영을 하고 계신다.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SK 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SK 그룹이 최근 2, 3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CEO들의 주요 지표가 인수합병이었어요. 네. 인수합병에서 기업 가치 높여서 되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좋은 점수를 주는 구조였어요. 그 구조다 보니까 모든 계열사들이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가장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렇죠. 대기업전 중에서. 예. 최창원 부회장이 와보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 방만한 걸 어떻게 정리하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방향성 2개를 잡고 그러니까 AI와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두 방향 외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정리하겠다. 다 팔겠다는 기준을 잡고 네. 이제 정리를 하고 해온 것게 가장 저는 큰 역할이고 두 번째는 SK그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것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올해는 굉장히 뭐 편입, 합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매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개편된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 중인데 개편된 SK 그룹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점과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SK그룹이 재무구조가 그렇게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부채가 5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데다가 SK온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굳이 강점을 뽑자면 그나마 늦지 않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해와 같은 계로 계속 갔으면 SK그룹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혼 소송 같은 것 같이 터져버렸으면 굉장히 위험했던 재무구조 상황이었는데 네. 그나마 늦지 않게 발견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 그리고 SK그룹이 저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SK그룹이 투자회사의 관점에서 그룹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다시 제조회사의 관점으로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그 SK이노베이션의 사장 3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다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예. 엔지니어 출신의 의미는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장단 이제 앞에 SK 스퀘어하고 SK 에코플랜트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CFO 출신 뽑았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이번에 새로운 SK 에너지와 SK 지오 센트릭하고 SK 아이트의 그 CEO를 다 이제 현장 출신의 엔지니어 뽑았다는 것은 예. 이제 다시 기초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 앞으로라는 의미를 이제 구조조정 끝났어. 어느 정도 끝났어. 이제는 공격 앞으로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단점으로 꼽자면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의존이 너무 크다. 그렇죠. 네. 솔직히 잘 나가는 계열사는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너무 실적이 좋아서 그룹의 전체의 어떤 방향성이 이런 것들이 SK 하이닉스의 의존형으로 사실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예. SK 스퀘어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SK 스퀘어를 만든 이유는 원래 지배구조에서는 SK 텔레콤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손자 회사예요. 네네. 주 SK, SK 텔레콤, SK 하이닉스는 그렇죠. 손자 회사죠. 네. 지주회사 체제 손자 회사로 두면 손자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M&A 못 합니다. M&A를 하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스퀘어를 만든 거예요. 중간 지주를. 중간지를 그래서 만들었다. 예, 그러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자회사는 30% 지분을 확보하면 M&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캐시를 실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SK 스퀘어를 만든 거거든요. 단계 줄여야지. 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SK 스퀘어하고 주 SK 합병하겠죠. 언젠가는. 네. 지금 합병 못 할 거예요. 예. SK 스퀘어 주가 너무 떴거든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어쨌든 단점은 너무 SK 하이닉스의 의존적인 게 아직까지 짙다. 빨리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큼의 SK 이노베이션 쪽에 SK온이나 이쪽에 사업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튼튼하게 아마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룹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당도 관련이 있고 이제 밸류업에 관심이 많단 네. 말이에요. 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주당 최소 5천 원 배당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뭐 자기 뭐 시총 한 최대 2% 규모를 뭐 자사주 소각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게 밸류업에 주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M&A도 M&A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밸류업 공시를 KB금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밸류업 공시 언제 나오는지 보고 있고 네. 밸류업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 밸류업 공시 이게 관심을 좀 끌고 있긴 한 건가요? 지금 주가를 보면 사실 밸류업 공시 당연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밸류 공시를 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3년 전, 4년 전부터 그러니까 FCF,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FCF의 50%를 배당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글로벌 수준 배당을 발표해서 삼성전자의 밸류업을 할 방법은 현재 ROE를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TSMC하고 비교를 하면 네. 사실 밸류업 지표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밸류업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ROE다 봅니다. 뭐 자기 자사주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당 많이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은발의 오줌 누기식이죠. 그렇죠. 주주들이 보기에는 그 기업 자체의 밸류가 높아지는 걸 제일 원합니다. 당장의 배당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ROE를 보면 지난 10년 전하고 대비하면 5.7%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TSMC는 반대로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TSMC의 ROE는 같은 반도체 업종에 기본적으로 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ROE가 높을 수가 없겠죠. 네. 자본량이 크니까. 그렇죠. 투자를 많이 모수 하고 자체가 크니까. 그다음 뭐 설비를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TSMC의 ROE는 23%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ROE 절반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배당이나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ROE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시장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인 것 같고 SK의 밸류업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SK E&S하고 SK 이노베이션 합병했잖아요. 예. SK E&S가 원래 주 SK 산하에 있었거든요. 네. 예. 주 SK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짜 회사를 알짜 떼다가 회사를 떼다가 주 SK 자회사에 있는 이노베이션 떼다 붙였으니
그러면 주 SK 주주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년에 5천 원 배당한다. 라고 발표한 게 밸류업을 갖다 붙인 것 같고. 그렇군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보실 때 저는 이 밸류업이라는 관점을 단순히 뭐 발표할 때 얼마 배당하겠다, 얼마 사서 소각하겠다의 관점보다는 저 기업이 기업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주주들은 그에 대한 비판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SK도 방향이 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CEO 세미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ROE 목표를 잡았어요. 지금 주 SK ROE가 5.6%밖에 안 됩니다. 향후 몇 년 안에 10%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주들에게. 우리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뭘 하겠다는 목표치를 주고 주주들 이야기를 해야 쉽게 되는데. 얘기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뭐 획기적인 방안 들고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요만한 자본에서 더 많은 이익 남길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뭐 있는 이익 가지고 꼬꼬 빼먹듯이 배당 더 하겠다. 뭐 그거는 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서두르지 말고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그런 계속 그 메시지를 주주들에게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그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ROE라든가 뭐 주가 자체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걸 동참하기를 계속 권고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한국거래소가 이 10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까지 불러서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권고하기도 했잖아요. 보면 그때 이제 증시형이 큰 업체들이 와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나머지 상장사들도 그렇게 동참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했던 건데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SK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방금과 같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방침을 좀 내놨고 LG라든가 롯데주주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런 데가 한국거래소 이제 이 요구에 부응을 한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밸류업을 본인들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 그 국가에서 하는 그 밸류업 지수는 저는 실패했다 봅니다. 지금 보면 밸류업 지수가 일반 그 지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성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예. 0.97 나옵니다. 아하. 그 밸류 지수에 왜 맞는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거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를 단추로 보여주는 거고 네. 사실 밸류업이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밸류업은 사실은 두 가지를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강화라는 두 축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하고 주주 환원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주 환원 강화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너들이 잘 가오지 않는 거죠.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 MBK 사태가 터진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고려아연 MBK 사태는 준 의미는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라는 의미를 일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너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너들이 주가 관리합니까? 안 합니다. 오너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팔지 않을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팔 수가 없어요. 기념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 지금도 지분을 최소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니까. 지분을 최소화로 가지면서 최저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야 기념권 승계를 할 때 이게 효율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하고 MBK 기념권 분쟁이 붙었어요. 사실은 기념권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주가를 높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1, 2주가 좀 못 들어옵니다. 네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승계를 해야 되니까 눌러서 보세요. 주 하나, PBR 0.5, 모비스 0.54, LG 대부분의 오늘가가 기념권 핵심 계열사들은 PBR이 1이 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MBK가 트리거를 건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은 뭐 황금주다, 뭐 포이즌 필드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 최선의 방법은 주가 올리면 돼요. 그죠. 주가를 올려야죠. 네. 예. 그러면 다 좋은데 오너들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예, 이걸 상속세라든지 이게 엄청 나오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업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 상황에서 밸류업 이야기하는 거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입니다.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ROE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나 X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그쪽에는 공장이 없어요. ROE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자본이 적으니까. 자본이 적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공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OE나 PBR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높이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방법은 요 지배 구조를 개설을 하면 올라가는데 이걸 서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밸류업이. 그러니까 상관지수 뽑았더니 0.97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밸류 프로그램에 넘어야 될 숙제들이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숙제들이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경제용품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